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올림픽이 있던 1988년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은 올림픽으로 떠들썩했고 온 국민은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 해, 2.0kg의 미숙아로 태어난 저를 본 아버지는 서울의 서자와 88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의 호자를 따서 서호라고 지었다더군요. 희망차게 도약하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병치레 한 번 없이 잘 자랐고, 제가 태어난 이후 아버지의 사업은 작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커져갔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신 분이었지만 가끔은 엄마의 따뜻함까지 갖춘 분이었죠.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안 계셨거든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사고로 돌아가셨답니다. 네 엄마는 그레이스 켈리를 닮았어.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지. 그레이스 켈리는 모나코 왕비까지 되었다는 헐리우드 여배우였는데 엄마를 기억하는 아빠의 눈빛은 아직도 엄마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목까지 절 사랑해 주셨고 비록 엄마는 안 계셨지만 저는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요. 강서호, 이번에도 전교 1등이네. 성적표를 받아들고 저는 아버지의 모습이 상상이 돼서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엊그제 출장만 안 가셨어도 아버지 회사로 뛰어갔을 텐데 아쉽게도 대신에 아이들과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야, 내가 떡볶이 쏜다. 서우, 넌 공부도 잘하는데 인성도 좋고. 야, 친하게 지내자. 그러게 말이야. 우리 엄마가 서우 옆에 딱 붙어 있으래. 어차피 난 공부해서 대학 가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의리 있는 서우가 챙겨줄 거라고. 야, 이 자식 좋단다. 하여튼 해맑아요. 아이들과 떡볶이 집에서 신나게 떠들고 다시 노래방까지 가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그저 이렇게 신나고 즐겁기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웅성웅성 모여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지요. 저희 집 대문 앞에 있던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강 사장 아들이구나. 야, 네 아버지 어디 갔어? 너는 알 거 아냐. 얼른 말해. 여러 사람들이 절 잡아먹듯 아버지의 위치를 추궁했고 저는 이틀 전 출장을 가신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겁에 질려 이야기를 했죠. 거짓말 마. 너라면 끔찍한 네 아버지가 너한테 말도 없이 도망을 갔다고?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하지 못해? 너도 거짓말하면 네 아버지랑 공범되는 거야. 우리도 네 아버지랑 한두 해 거래한 것도 아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그런데 이렇게 숨어버리는 건 기다려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야, 두말할 거 없어. 네 아버지 올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테니까. 겨우 고등학교 1학년인 저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거래처 사람들과 사채업자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밀린 원자재 값과 빌려 쓴 돈을 받지 못했다네요. 아버지는 연락이 되지 않고 결국 집까지 찾아왔답니다. 딱 한 달이면 수출한 거 대금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니 네 아버지 사기꾼이야. 그 소리에 전 참지 못했습니다. 아닌데요? 저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에요. 또 지 애비라고 편드네. 우리한테 줄 돈이 얼만 줄 알아? 급하다고 빨리 자재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길래 내가 얼마를 해줬는데 이런다고 우리가 못 잡을 줄 알아? 설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연락은 하겠지. 그렇게 아버지에게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 사장들은 막무가내로 저를 앞세워 집으로 들어왔고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집에서 함께 지냈죠. 평화롭던 저의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겪어보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았고 돈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저는 그 사람들을 피해 다락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며 지낸 며칠,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온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괜찮니? 아빠가 금방 해결할 거야. 넌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해. 사람들 앞에 나타난 아빠는 돈을 구해보려다 잘 안 되었다면서 기다려달라고 했고 은행에서 집을 경매로 내놓았다면서 팔리는 대로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결국 차용증까지 받은 사람들은 집에서 나갔습니다. 아빠, 괜찮아?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야. 힘들겠지만 잠시 고몬에 가 있거라. 학교는 일단 그쪽으로 진학하고 집 정리되는 대로 데리러 갈게. 고모?
저는 그날 아빠에게 고모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빠는 이상하게 사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외에는 주변에 친인척이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신의 가족을 그려오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저는 저와 아버지, 달랑 이렇게 둘만 그려갔거든요. 아빠,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어? 돌아가셨어. 그럼 이모는, 고모는, 삼촌은, 애들은 다 있던데? 없어. 우리 가족은 너와 나,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 이렇게 셋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인데 갑자기 고모네 집이라니요. 그냥 가서 몇 달만 지내. 아빠가 해결되는 대로 데리러 갈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싫어요. 저 그냥 아빠랑 있을래요. 알지도 못하는 고모 집에 가는 것도 싫었지만 아빠 곁에 저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하지만 며칠 후 집에는 가압류 딱지가 붙었고 집은 경매 처분에 들어가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학교까지 찾아오는 채무자들을 피해 저는 결국 속초에 계시다는 고모한테 가게 되었죠. 저 강소호입니다. 그래, 너구나. 당분간 서로 불편하겠지만 그냥 참으며 지내자. 태어난 지 16년 만에 만난 고모는 제가 못마땅한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투도 매우 차가웠습니다. 고모에게는 시집 간 후 출산을 위해 집에 온 딸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 누나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챙겨주려 애를 썼죠. 너 공부 잘한다면서? 어쩌니? 밤낮 없이 아기가 울어서 공부하기 힘들 텐데. 하긴 너 우는 통에 난 잠을 못 자서 학교에 지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절 보셨어요? 그럼 너 태어나자마자 삼촌이 우리 집에서 1년 정도 계셨어. 어찌나 울음소리가 크던지 넌 기억 못하겠다.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곳에 살았다는 것도 그리고 아버지 고향이 속초인 것도 왠지 저의 아기 때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힘이 되더군요. 네 엄마도 여기서 만났잖아. 저희 엄마를 보셨어요? 엄마? 난 본 적은 없고 이야기만 들었어. 우리 엄마는 몇 번 봤다고 하던데. 니네 아빠 고향이 속초인 건 알지? 아니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그때일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미역국이나 먹어. 아유, 지겨워. 그놈의 미역국 그만 먹으면 안 돼? 고모가 나타나시는 바람에 궁금했던 엄마 이야기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정말 작더군요. 한마디도 안 되는 손가락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저도 저렇게 작았던 시절이 있었겠죠. 엄마가 좀 쌀쌀 맞아도 이해해. 워낙 속은 따뜻한 사람인데 그냥 삼촌 때문에 속상해서 그래. 예, 상관없어요. 근데 아빠 말로는 엄마가 아주 예쁜 분이라고. 네 아빠가 한눈에 반했으니까. 네 엄마가 발레하는 거 보고 홀딱 반했다고 나도 들은 이야기지만. 고모의 눈치를 보며 몰래 이야기를 해주는 사촌 누나 덕분에 엄마가 발레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전 엄마의 사진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이 나서 사진이 모두 불탔다고만 했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속초에서 만났고 발레를 하던 엄마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니 신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안정이 되고 서울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저는 속초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속초는 서울 같지 않아서인지 집집마다 친인척처럼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학을 간 학교에서는 제가 서울서 왔다는 것 때문인지 친구들과 쉽게 친해질 수 없었어요. 야, 네 아버지가 돈 빌리고 안 갚아서 도망치다 서울서 쫓겨났다면서? 뭐? 누가 그딴 소리를 해? 야, 우리 아버지도 물렸어. 네 아버지 고향 사람들한테 한두 명 사기친 거 아니라고. 반 아이들은 이미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저는 졸지에 사기꾼의 아들이 되었죠. 신경 쓰지 마. 괜히 서울 사람 견제하는 거야. 너 공부 잘한다면서? 네가 공부 1등 먹어봐. 다들 태도가 달라질걸? 그나마 반장이었던 유정이 덕분에 조금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니들한테 이 강서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마.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을 즈음입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는 아기로 저는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어서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공부를 했지요. 그렇게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잠을 자기 위해 다락방 문을 열려는 순간 뭔가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다락방에 있다는 걸 모르는 고모와 사촌 누나의 대화였습니다. 내가
왜 상준이 핏줄도 아닌 애를 먹이고 입히고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또 이런다. 삼촌이 키우면 삼촌 자식이지. 애 착하더구만.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나라도 시설에 갖다 줘야 하는 건데 내가 미쳤지. 불쌍한 마음에 거뒀다가 어이구 상준이 인생 어쩌면 좋니. 저는 그 순간 무슨 소린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아빠 자식이 아니라니요. 출생의 비밀이 나에게도 있다니. 그건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에피소드 아닌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하기엔 아버지가 절 너무 사랑하셨으니까요. 현실감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도 안 가고요. 나는 볼 때마다 그 기집애 얼굴이 생각나서 아주 소름이 끼친다. 지 엄마랑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그럼 자식이 엄마 닮지 누구 닮아? 그리고 불쌍하게 죽은 사람 그만 미워해. 엄마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상준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하여튼 재수가 없으려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아버지의 친아들도 아니고 심지어 엄마는 고모가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라니. 분명 아빠의 말이 달랐는데 말이죠. 네 엄마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모나코 왕비와 닮은 엄마라고 해서 전 몰래 구한 그 여배우의 사진을 수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인생을 망치다니요. 그런 제 아버지는 누구라는 말인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장 뛰어나가 묻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죠. 그리고 절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부모보다 절 사랑하셨다는 것을 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설마요. 그러나 고모와 사촌 누나의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강서우, 성적이 너무 떨어졌는데 너 서울서는 1, 2등 했다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건 진짜 순식간이었습니다. 제 방황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서울 내기 별거 아닌데 1등 했다는 거 사기 아니야? 아버지나 아들이나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건 뭐 유전인가? 그 순간 제 주먹이 나갔습니다. 한 번도 남에게 주먹을 휘두른 적도 없었는데 그런 저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상대 아이는 코뼈가 부러졌다면서 저를 고소했고 결국 저는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을 위기에 봉착하였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속초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며 사업을 다시 되살릴 기반을 찾는 중이었다는 아버지는 아주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어요. 서호야, 너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공부는 그렇다고 치고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는 놈이 어디서 주먹질이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친 거냐? 태어나서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사람을 한 번 치면 2번 치는 거고 그러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당장 가서 사과해. 그때 작지만 고모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래서 피는 못 속이는 거야.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은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확실히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고모의 그 이야기는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갈수록 점점 더 비밀을 쌓여만 갔죠. 이거 아버지가 남기신 땅이다. 너한테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하시고 떠나셨지만 너 이러고 사는 거 아시면 마음 달라지셨을 거야. 당장 그거 팔아서 다시 시작해.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 아이 돌려줘. 언제까지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나중에 절대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날 다락방에 누워 책을 보고 있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내가 다락방에 있을 거라 상상도 하지 못한 어른들의 이야기는 절 점점 수렁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저와 함께 맞은 아이의 부모에게 사과를 했고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조건으로 정학 처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 그보다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반드시 사과를 해야 그게 사내야.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죠. 할아버지가 남긴 땅을 판 아빠는 빚을 갚았고 저와 함께 살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저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지만 저는 예전같이 아버지를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면 저도 제 자리로 올 거라 생각했던 아빠지만 풀리지 않는 비밀을 한가득 가진 저는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국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제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그 소리를 뱉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전 이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크게 놀라지는 않으시더군요. 아마도 언젠가는 알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네 아버지는 난데 뭘 알고 싶어? 아니요. 저 낳은 아버지요. 돌아가셨다. 그런데 왜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분은 널 낳아만 주셨지. 네 아버지는 아니까. 그럼 저를 왜 키우셨는데요? 아빠 자식도 아닌데. 넌 내 자식이야.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머리나 자르고 와. 내일 새벽같이 떠나야 하는데. 저도 알아야 할 자격이 있잖아요. 이 상태로 군대에 가면 못 버티고 탈영이라도 할 것 같다고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뭐가 뭔지. 아빠는 속초에서 태어나 모범생으로 컸답니다. 아빠가 엄마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축제 때였다고 하네요. 친구를 따라 여고 축제에 구경을 간 아빠는 축제에서 발레를 하던 엄마를 보고 첫눈에 반했답니다. 마치 천사같이 흰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엄마의 모습에 입을 못 다물었고 그날부터 공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의 모습이 아른거렸던 거죠. 그 이후 아빠는 먼발치에서 엄마를 보기 위해 매일 학교 시간이면 엄마가 다니는 여고에서 엄마가 춤추는 모습을 보았고 그런 엄마에게 수줍게 편지를 전해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차갑게 이야기했죠. 이런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해요. 대학 합격한 다음에 그때 정식으로 만나던가. 그 말에 아버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드디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후 엄마를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서울로 떠난 후였고 아빠는 그렇게 엄마를 그리워하며 찾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더군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아빠는 군대에 다녀와 서울의 대기업에 취업을 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빠에게 좋은 집안의 여자들과 선자리를 소개하며 결혼시킬 준비를 했던 거죠. 선자리에 나갔던 아빠는 우연히 엄마를 만났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아빠는 그리워하던 엄마를 만났지만 잠시 인사만 나눈 채 그렇게 헤어졌다고 하네요. 그 이후 아빠는 엄마를 잊기 위해 일에만 전념을 했답니다. 몸이 약했던 엄마는 8개월 만에 조산을 했고 저는 결국 인큐베이터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갔다가 엄마를 만난 아빠는 제가 미숙아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탓인 양 자책하는 엄마를 보았답니다. 아기가 곧 태어나요. 곧 태어나겠다며 뛸 듯이 기뻐하던 엄마. 저를 보러 오던 엄마와 생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죠. 그 소식을 들은 아빠가 저를 키우기로 결심을 했고 결국 그 일로 화병이 난 할머니는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그런 아빠를 내치신 듯 죽을 때까지 안 보셨다고 하더군요. 엄마를 정말 좋아했어. 비록 엄마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지만 널 보는 순간 내가 꼭 내 자식으로 만들고 싶었다. 너의 엄마에게 전하지 못한 사랑을 너에게 모두 주고 싶었고 나는 널 키우는 내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면 저럴 수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잠시나마 아빠가 나를 낳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바보같이 방황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쩜 전 친부모의 죽음으로 보육원으로 고아원으로 전전할 뻔했지만 아빠는 절 기꺼이 받아주셨고 부족하지 않게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아빠와 함께 엄마의 납골당에 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왜 엄마의 납골당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건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친부는 어디에 계시나요? 친부는 가족묘가 따로 있어서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셨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았죠. 친부 가족에겐 제가 그리 환영받는 인물이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그렇게 입대를 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중 열심히 공부를 했고 드디어 대학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하던 아버지는 면회 오시던 날 내무반 전체에 통닭을 돌리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 덕분에 어깨가 으쓱해졌죠. 느끼셨나요? 제가 아빠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군에 오니 저절로 호칭이 바뀌더군요. 어른이 되었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군을 보람있게 보내고 전역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아빠가 소갈비 쏜다. 아버지의 사업은 다행히 회복이 많이 되었답니다. 빚쟁이들에게도 거래업체에서도 아버지는 신용을 회복하고 열심히 갚고 계시다고 했죠. 전역하는 날 저와 아버지는 처음으로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아버지는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주만 드시면 부르는 노래 이문세의 그대와 영원히입니다. 50이 다 되어가는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은 여전히 엄마인가 봅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늦가기 대학생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대를 일찍 다녀왔지만 여학생들에 비하면 나이든 선배뻘이었죠. 게다가 아버지를 닮아서 무뚝뚝한 편이라 여대생들에게 인기가 있지도 않았고요. 그보다는 우리 경영학과의 40대의 골드미스 교수님이 계셨는데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까지 혼자 사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우리 교수님 진짜 이쁜데 줄리아 로버츠 닮아서 시원시원하게 생기고 성격도 엄청 남자 같아요. 아버지같이 소심한 사람한테는 딱이야. 난 싫다. 그렇게 입 큰 사람 무서워. 여자는 역시 그레이스 켈리지. 또 죽은 그레이스 켈리 찾는다. 알고 보니 그 배우도 엄청 불행하게 죽었던데. 그 소리에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것을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너나 얼른 좋은 여자 만나. 그렇게 있다가 아버지랑 둘이 늙을래? 악담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랑? 아유, 생각만 해도 냄새나. 뭐? 매일 샤워하고 이도 하루 3번씩 닦는데 뭐가 냄새나 이놈아. 괜히 찔리셨나 보네. 아직까지 사나이 냄새 난다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는 저에게 친구 같은 존재였고 그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도 묻혀가는 그 어느 날이었던가요? 너무 행복한 부자간을 신이 시험이라도 하려는 것인지 아님 질투라도 하는 것인지 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기일인 거 알지? 예, 저 오늘 오전 수업만 있어요. 그래, 내가 학교 앞으로 갈게. 엄마한테 갔다가 오면서 점심 먹자. 아버지가 맛집 알아뒀어. 예, 이따 봐요. 저는 화창한 봄날 오전 전공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첫 강의가 끝날 무렵인가요? 강서우, 누가 오셨는데? 누가요? 조교가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나갔습니다. 조교가 이야기하는 학생 식당 앞 벤치로 나가보니 웬 초라한 중년의 남자가 앉아있더군요. 저는 누군가 의아했죠. 제가 강서우인데요. 저 찾으신다고. 아, 네가 서우냐?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그 남자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신지. 그제야 정신을 가다듬으며 저에게 악수를 청하더군요. 저는 엉겁결에 손을 잡았고 그 남자는 손에 힘을 주어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전 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내가 널 낳아준 아버지다. 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죽었다는 아버지가 갑자기 내 눈앞에 서 있다니요. 누가 또 장난을 치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서우야, 내가 네 아버지라고. 저는 얼른 손을 놓고 정색을 했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따로 계십니다. 1988년 5월 10일 오후 3시 반 2.0km로 서울 연희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 엄마 오유라, 아빠 김용식. 미안하다, 늦게 와서. 제 모든 출생 이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모르는 태어난 시간부터 제 태어날 때 체중까지. 저는 손발이 떨렸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남자. 용서해라, 이 못난 애비를. 저는 얼른 일으켜 세웠죠.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저에 대해 어떻게 상세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솔직히 저희 친부는 돌아가셨고 저는 지금 진짜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겠지. 그때부터 나의 친부라고 이야기하는 남자가 들려준 사연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와 고향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이 남자는 엄마와 사랑을 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지만 엄마를 짝사랑하던 아버지의 스토커 같은 집착에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찾아오고 연락하는 것이 불쾌한 엄마는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그 이후 잠시 잠잠했던 아버지는 엄마의 출산이 다가오자 아기를 낳지 말라고 협박을 했답니다. 견디다 못해 엄마는 다시 한번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를 했고 어머니에게 접근 명령 조치가 내려졌답니다.
조산을 한 이유도 아버지가 찾아와 그렇게 된 것이고, 아버지에게 쫓기던 엄마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사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설 쓰세요?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세요. 그놈이 계속 배를 눌러대니까 불안한 엄마가 아파트 베란다까지 피했고, 거의 실성을 한 상태에서 아래로 피해야 한다는 엄마를 말리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만 결국 현장에 있던 나는 니네 엄마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실형을 구형받고 10년 넘게 감옥에 있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제 아버지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단호하게 소리를 지르니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당장 가서 네가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라. 당당하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는 그 남자는 출소 후 저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고, 아버지가 호적에 올려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0년을 넘게 저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엄마의 납골 땅을 찾는 아버지를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놈 때문에 네 엄마도 잃고 내 인생도 잃었어. 내 자식까지 잃을 수는 없다. 네 아버지라고 하는 그놈은 정신병자 스토커야. 그러니 더 이상 널 거기에 둘 수 없어서 찾아왔어. 이미 호적상으로 그놈이 널 아들로 둔 이상 내가 널 데려올 방법은 없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내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던 그 남자는 제게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엄마의 기일에 맞춰 납골 땅에 가는 아버지의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변한 게 없었고 여전히 저한테 좋은 아버지인데, 그 남자의 말대로라면 스토커 짓을 하며 남의 부부를 불행하게 만든 장봉린이더군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근데 그건 왜? 아니요, 그냥 그때 친부라는 사람도. 그래. 휴게실에 잠깐 들리자. 화장실도 가야 하고. 아버지가 왠지 말씀을 얼버무리다가 말을 돌리시더군요. 그렇게 그날 저는 아버지와 서먹하게 엄마를 만나러 갔죠. 엄마,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그렇게 속으로 외쳤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지를 받아보았고 저는 다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99.999% 친자 관계 성립. 우리 아버지가 친부가 아닌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다고 했을까요? 이 남자가 진짜 제 친부가 맞다고 했는데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이런 혼란을 가지고 온 남자, 과연 그 남자 말대로 나의 아버지는 스토커의 거짓말쟁이일까요? 그날 저는 혼자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며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저를 발견한 과 학생이 겨우 집에까지 데려다 놓았다고 하네요. 다음날 깨질 듯이 아픈 머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더군요. 맞습니다. 어젯밤 고모가 오신다고 했으니 저 두런두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고모와 아버지의 대화입니다. 저는 습관처럼 새벽에 화장실을 갔다가 제 방이 아닌 다락방으로 들어왔지요. 어릴 적 빚쟁이들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움에 피신해 있던 바로 그곳.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의 피난처가 되는 곳. 아마 저도 모르게 이 피난처로 들어왔네요. 그러다 지 애비라도 찾으면 어쩌려고? 죽었다고 했어요. 어이구, 지 핏줄인데 핏줄 당기는 거 그거 못 막는다. 만난 일 없어요. 서우는 제 자식이고요. 자식은 무슨 자식? 그냥 내줘. 누님,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서우는 알면 안 돼요. 어이구, 답답해. 도대체 뭐 때문에 쉬쉬하고 너 혼자 속 태운다고 그게 비밀이 되겠어? 확실히 아버지는 나의 친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를 끝까지 믿을 거라는 제 다짐은 또다시 배신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날 다락방에서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친부였죠. 그리고 만났습니다. 초라해진 얼굴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야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니? 상관없어요. 어차피 25년간 절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건 지금 제 아버지 한 분뿐이니까요. 그러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
내가 지금 와서 너한테 무슨 자격으로 아비 노릇해달라고 하겠어. 그냥 내 말을 믿게 되었다니. 됐다. 그날 이후 친부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예전같이 아버지를 대할 수가 없었죠. 전 매일매일 술과 씨름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강서우 씨? 누구세요? 저 김용식의 애미 됩니다. 김용식? 친부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친부의 어머니, 할머니신 거죠. 꼭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잠시 이 늙은이 좀 만나줄 수 있겠나? 처음엔 만날 이유 없다고 거절을 했지만 눈물로 호소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려 저는 만났습니다. 절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우는 할머니. 이렇게 잘 컸구나, 세상에.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아니, 네 아버지 좀 살려다오. 그 친부라는 사람이 강경화 말기로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곧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굴도 검고 초췌했나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저한테 뭘 어쩌라는 걸까요?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일인 줄 알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 찾아올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 미안해요. 제가 왜요? 보다시피 내가 해주고 싶어도 나이가 있어서 거절을 하고 꽃다운 청춘을 다 감옥에서 썼고 이제 나와 살만하니 강경화라니. 장기 이식은 아직도 멀었고 내가 그래서.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아버지 노릇해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서로 살길 바랬건만. 그쪽은 젊으니 간재생도 금방 된다고 하네요. 부탁해요. 제발 한번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줘요. 불쌍한 내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니요, 싫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와서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들이 보면 노인을 상대로 참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이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더 듣고 있다가는 제 마음이 흔들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모든 게 다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이 들고 일이 꼬여가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건지. 그날 밤 저는 만취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고 안타까운 듯 꿀물을 타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견디지도 못할 술을 마셔? 요즘 왜 이래 너답지 않게? 무슨 일이 있냐? 그 사람 곧 죽는데요, 아버지. 널 찾아왔더냐? 그 사람이? 어떡하면 좋아요, 아버지. 섭섭하시겠지만 그래서 말씀 안 드리려 했지만 솔직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해서 저 내심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죽는다고 미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내리셨습니다. 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식을 하면 살 수 있다는데 모른 척 해야 하는 게 맞는지 미칠 것 같아요, 아버지. 그래도 제 아버지니까 하는 게 맞는 거죠. 저 그렇게 가르치신 거 맞잖아요. 아버지는 장기기증 서약도에서 신분증에 붙여놓으신 거 봤거든요. 저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돕는데. 저는 그렇게 술에 취해 할 말 안 한 말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그런 저의 말을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께서 콩나물국을 끓여놓고 출근을 하셨더군요. 며칠간 고민을 하던 저는 친부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다시 연락이 끊겼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졸업시험 논문 준비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 너 맞지? 서울놈. 누구? 나 속초고등학교 반장. 그래 너. 제가 속초에 잠시 있었을 때 그 씩씩하던 반장입니다. 너 이 학교 다녀? 그래, 학부는 다른 학교에서 하고 대학원 이리 왔지. 잘난 애들 얼마나 잘났나 보려고. 야, 반갑다. 그렇지 않아도 나 지금 논문 제출하고 오는 길인데 술 한잔 어때? 당근이지. 반갑게 만난 그 친구는 잠시지만 방황하던 시절 속초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둘이는 오랜만에 회포를 풀면서 깔깔대고 웃었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또 꼭 건강검진은 서울 큰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다 왔잖아. 내가 더 지쳐.
그랬구나. 별일 없으시고? 나보다 쌩쌩한 사람이야. 엄살이 심해서 그렇지. 참, 그러고 보니 아까 너희 아버지 본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우리 아빠가 병원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급한 전화가 왔더군요. 고모였습니다. 예, 고모. 오랜만이에요. 지금은 고모는 무슨 일인지 급하게 서울에 왔다며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고모를 만나러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네 아버지 빨리 찾아라. 지금 네 아버지가 간이식인가 뭔가 한다고 지금. 아이고, 내가 천불나서. 갑자기 그게 무슨... 아버지가 뭐해?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지난 한 달 내내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시고 몸에 좋은 즙을 짜서 드셨습니다. 유난히 자신의 몸을 생각한다 했는데 내가 네 아버지 성품 모르겠니? 세상 착한 사람. 그래서 너도 데려다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운 건데 내가 진짜. 누구 간이식을?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상상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 네 친부 말이야. 예? 그게 무슨... 내가 아주 미쳐. 줄 사람이 없어서 지 죽인다고 날뛰던 놈을 지가 예수님인 줄 알아. 고모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본물 터지듯 부어냈습니다. 친부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죠. 우연히 마주친 장소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대학에서 발레를 전공하던 엄마는 속초에서 알던 친부를 우연히 만나 외롭고 힘든 생활에서 의지하며 결혼까지 했답니다. 그러나 의처증이 있는 친부는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때렸고 심지어 임신을 한 후에도 병적으로 집착을 하며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그날도 집 문을 두드렸고 경찰이 오기 직전 결국 엄마는 친부를 피해 베란다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된 겁니다. 폭력이 인정이 되고 살인죄가 적용이 되면서 친부는 감옥에 가게 된 거죠. 병원에 있던 아이를 친부는 포기했고 친모 쪽도 포기하자 고아원에 갈 위기에 있던 터에 그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키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혹시라도 그런 험악한 일을 저지를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충격이 클 것 같아 그냥 교통사고로 위장을 한 거죠. 부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을 걱정한 아버지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술을 마시고 아버지에게 친부의 간 이식 이야기를 하며 괴로워하는 저를 보며 친부를 만나러 간 아버지는 우리 아들 몸에 손 하나라도 대면 내가 당신들 죽인다. 그리고는 결국 본인이 대신 이식을 결심했고 대신 저에겐 연락을 영원히 안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연락이 끊긴 거죠. 네 아버지 어쩔 거야. 너 하나만 보고 살던 사람. 결국 저런 살인자한테 간까지 내주고 나는 그거 못 본다. 얼른 찾아내, 내 동생. 찾아내. 저는 그때부터 병원마다 연락을 해서 간이식 수술하는 곳을 찾았고 동기의 도움으로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아버지, 진짜 왜 이러세요? 저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뭘 어떻게 살아? 너는 그냥 아버지 아들로 살면 되지. 뭐하러 아버지 간을 저 인간한테 주겠다고 이러세요?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 제발.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저 인간은 아버지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우리 아들 거저 얻었는데 이까지 간 정도 주는 게 대수겠니? 저런 인간 살 가치도 없어요. 아버지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 아들, 우리 아들, 우리 멋진 아들 걱정 마라. 설마 내 간 가지고 살면서 나쁜 짓 하겠냐. 사람 만들어 보자. 저는 오열을 했고 아버지는 편안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동안 잠시지만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오해했던 제가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의지를 꺾지 못한 저는 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평생 잘할게요. 그렇게 수술 준비를 끝내고 수술실로 이동하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병원이 분주해졌고 의사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친부의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황달과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상태가 악화된 친부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분명 아버지가 수술을 하지 않게 되어 기쁘긴 한데 내 앞에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부가 저렇게 가버리니 황망했습니다. 이래서 핏줄이라고 하는 걸까요? 죄도 믿고 사람도 믿지만 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장본인이니까요. 그날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퇴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래도 꼭 살리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진짜 아버지 저를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냐고요. 나 분명히 평생 나한테 잘한다고 했지. 그 약속 유효한 거냐? 그럼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자식, 사나이끼리 약속한 거다. 그러니 이제 날 위해 울지 말고 불쌍하게 살다간 네 부모님들을 위해 울어.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세상엔 악한 사람도 많고 그 악을 또 갚으려는 사람도 많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아버지와 꼭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속초 반장이었던 유정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바르고 씩씩한 유정이는 아버지와 쿵짝이 잘 맞았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절 꼭 닮은 놈이죠. 우리 아버지요. 손주 보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1년 전 엄마 만나고 오신 그날 밤 평생 그리워하던 어머니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아직까지도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 엄마 곁에 계시니 좋아요. 전 아버지 곁에 없어서 정말 힘든데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계신 아버지, 평생 저를 위해 살아온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그립습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 같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